그 지금 한국의 그 미래를 암시한다라는 일본의 장기 저성장 하에서 노후 빈곤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도요. 일본에도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합쳐져서 일본의 은퇴자들의 연금을 구성하는데, 일본은 한국보다는 회사나 정부에 의해서 가입했던 국민연금 형태로 후생연금을 받는 비율이 좀 많이 높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노인들이 그것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해서요. 일본에 보면 7, 80대는 노인들도 재취업이 가능한데 취업을 해서 많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일본에 가게 되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소일거리를 즐긴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이가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이런 행태는 사실상 노후 난민에 가까운데요. 일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는 부분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미래라고 보면요, 한국도 곧바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전되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료, 복지 관련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소액의 연금으로 살아가는 노인 빈곤층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올해 일본 정부의 예산을 보면요, 사회보장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비해서 무려 8.3%나 늘어났습니다. 노인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노후 문제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젊은 현역들이 노인들을 갖다가 부양해야 되는 각종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사회라면 그런 부분의 부담이 조금은 덜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일본은 이 91년 이후에 15년을 지금 장기 저성장을 겪고 있고 디플레이션이 되고 있으며 임금이 정체 내지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 복지 비용이 매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일본의 현역 세대들이 내야 될 세금이나 연금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본의 빠른 고령화라든지 저성장, 노인 인구의 상대적인 절대적인 증가는 정부의 재정이 근본적으로 적자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국가 부채가 GDP의 240%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매년 일본 정부가 이 확보한 예산 중에 30% 정도가 이자를 갚는 데 들어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올려야만이 이것이 가능한데, 아베 정부가 우리 돈으로 2000조 이상의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가시적으로 나아지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요, 저성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 생각하면서 소득이 생기면 그 중에서 저축을 많이 하고 소비를 굉장히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요즘 젊은 사람들의 풍조가 미니멀 리스트, 즉 최소한의 소비만 하고 산다라는 것이 일본의 젊은 사람들의 일종의 생활 패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에다가 저성장이 겹치게 되고 여기에 복지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그럼 이걸 갖다 탈피하기 위해서 일본은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엄청난 정부의 경기 부양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곳곳에 도로를 만들고 철도를 만들고 다리와 터널을 만드는 식으로 했지만은 그것이 일본 정부의 부채만 늘렸지 일본 정부의 근본적인 성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GDP가, 이 부채가 지금 누적 재정 적자가 1200조 엔, 그럼 여기에서 한 10 정도로 곱하게 되면 12,000조 정도의 한국 돈의 부채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세계에서 일본이 이렇게 재정이 심각한 나라가 되었는데, 일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단가이 세대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58년 개띠처럼 은퇴를 해가는 세대들은 현역으로 있을 때 고도 성장 시대에서 정규직 사원으로 살면서 충분히 연금 등을 갖다 확보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 막 은퇴하려고 하는 세대들부터는 이 사람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파견직, 비정규직, 일용직 등으로 이 파트타이머 등으로 일을 해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축적한
연금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규직으로 살았던 사람이 은퇴하면 노후도 좀 편안하겠죠. 연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비정규직이라든지 파트타임이라든지 파견직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연금이 거의 없거나 연금이 있다 하더라도 매우 낮은 그런 어떤 직종에 종사했기 때문에 이런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의 비중이 클수록 이들은 노후 빈곤층이 되고 노후에도 일을 해야 되고 정부가 이들에게 사회복지 비용을 지출해야 될 부분이 점점 늘어나는 악순환이 일본에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런 이 경제 구조 속에서 일본 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일본의 비정규직이 30%를 넘는데 이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많은데요. 비정규직 비율이 50%가 훨씬 넘는 한국은 나중에 이분들이 초고령화 사회가 전개되고 또 한국도 일본 못지않은 저성장이 지속되는 사회로 가게 되고 일하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은퇴한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는 이런 상황에 갔을 때 일본보다 재정이 훨씬 취약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일본보다도 비정규직이 훨씬 많은 한국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건가. 수많은 노후 빈곤족들을 양산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 일본의 노후 문제를 한국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올해까지 포함해서 2년 연속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2006년에 2만 달러를 넘긴 이후에 11년째 2만 달러를 계속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006년에 2만 달러를 넘기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에요. 19,000달러대로 18,000달러대로 만불대로 떨어져서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성장이 지속되고 환율이 인상이 되면서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지금 이런 위기를 탈피할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작년에 28,200불이었고요. 올해는 27,100달러가 될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는 27,000달러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만 불을 넘겨서 3만 불로 가는 것이 이제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후년 2017년부터는요. 생산 가능 인구, 즉 인구 중에서 노동에 종사해서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인구가 감소 추세가 되고 있고 노동력이 부족해서 본격적으로 생산 둔화가 될 거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2017년부터 저성장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만 달러를 넘겨가지고 3만 달러를 갖지 못하고 머물러버린 나라들에 대해서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과거에 보면 일본이 88년에 2만 달러를 넘기고 4년 만인 92년에 3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스웨덴은 2만에서 3만 가는데 2년이 걸렸고요. 4년이 걸렸고 스위스는 2년, 독일과 덴마크는 6년, 미국은 9년이 걸렸는데요. 한국은 지금 11년이 넘도록 2만 달러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에 지금 부딪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중진국 중에서 상층 국가에 있고 전체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 안에 있지만은 결국 국민들이 얼마나 잘 사는가를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중진국을 결국 넘지 못하고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이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문제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가 뒤로 가고 있는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고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지금부터 계속 뒤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입니다. 지금 중국발 차이나 쇼크가 경제 위기가 전 세계로 닥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9월 중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상당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요. 빚이 없어야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의 가게나 기업,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과연 안전한가? 즉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부채 수준이 합리적인가가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넘길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일종의 바로메타, 즉 보여주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봅니다. 이 부분으로 봤을 때 한국이 GDP, 즉 이 국가의 경제 규모는 GDP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신흥국 중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비교 대상 국가가 아르헨티나,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러시아, 터키, 브라질, 중국, 남아공, 싱가포르,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등인데요. 우리나라가 GDP가 뭐 한 1,400조 정도 된다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130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84%가 넘는다. 그래서 신흥국 평균의 2.5배에 달한다는 겁니다. 즉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은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좀 심각하다. 물론 잘 사는 선진국 중에는요, 한국보다 높은 나라도 몇 개 있습니다. 스위스,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인데요. 이런 나라는 사실상으로 경제 위기가 거의 한 번도 오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살만하니까 빚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금융위기 전에 비해서 12%나 지금 올랐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한국 정부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어떤 수준인가? 지금 현재 2014년에 이제 38%, 올해 40%를 넘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7년 말에 비해서 14%가 상승했는데요. 이 기간에 정부의 부채가 211조가 늘어난 걸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도요, 신흥국에 대비해서는,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뭐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금융권에 있어서의 각종 기금에 대한 적자 이런 부분까지 합치게 되면 실제로 이 부채가 2,200조에 달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은 1,200조쯤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의 국가 부채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이 아닌 비금융권 제조 기업들의 부채는 얼마냐? GDP 대비 105%입니다. 기업들의 부채도 지금 만만치 않죠. 이 비율은요, 신흥국 중에서 홍콩이나 중국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홍콩이나 중국은 사실상 국가가 부채를 갖다가 마음대로 조작하기 때문에 한국이 사실상 가장 높은 나라라고 이렇게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은 지금 가계부채라든지 국가부채, 그 다음에 비금융 기업의 부채, 이 세 개를 합치면요, 한국이 228%로 중하권 나라들 빼놓고는 한국이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뭐 부채 때문에 심각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위기가 왔을 때 이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가게나 기업이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하락한다든지 이런 어떤 외환 위기가 또 외환이 또 급변한다든지 환율이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부채가 많은 어떤 이 가게나 기업, 정부는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가 없는 나라나 미국처럼 자기 달러가 전 세계의 기축 통화인 나라들은 부채에 대해서 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중국은 터질 때까지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뭐 없다고 버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또 일본이 지금 국가 부채가 240% 되더라도 일본 국민들이 대부분 일본 나라에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국가 가계 기업 부채에 대해서 심각함을 인식하고 위기가 오기 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